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하는 박현우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유튜브 라이브를 하게 돼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방송도 많이 안 해보고, 굉장히 미숙할 겁니다. 미숙할 거기 때문에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말초동맥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말초동맥 질환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또 비슷한 얘기로 말초혈관 질환이라고도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말초혈관 질환은 이제 혈관이라고 하는 게 동맥, 정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말초혈관 질환은 조금 더 그러니까 좀 더 상위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말초 동맥 질환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말초 혈관 질환을 말초 동맥 질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같이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데, 오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거는 말초 동맥 질환의 여러 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첫 번째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가장 중요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말초동맥 질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말초동맥 질환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여기서 강의를 할 정도냐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위험인자. 도대체 이 말초동맥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증상, 왜 치료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먼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증상하고 왜 이 말초동맥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진단은 알아서 병원에서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거는 자가검진법. 어떨 때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어떨 때 병원에 찾아와서 나 말초혈관 질환이 의심되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 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위험인자 조절, 그 다음에 운동요법, 약물치료 및 시술적인 치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초동맥 질환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자,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아마 TV에서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심장에서 나타나는 관상동맥 질환. 많이 아마 TV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풍이라고 쉽게 불리는 뇌혈관 질환, 뇌 쪽에 생기는 거죠. 이거와 더불어서 3대 죽상 혈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초동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관상동맥, 그 다음에 뇌혈관,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대동맥, 아주 큰 혈관이죠. 그 혈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지에 있는 혈관을 저희가 말초동맥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팔혈관에서는 대부분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히 팔혈관에서는 동맥염이라든지 아니 다른 동맥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하고 같이 동반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90%는 다리혈관에 생기기 때문에 다리혈관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젊어 보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젊지는 않는데 아무튼 예. 그다음에 이 특징은 말초동맥 질환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징은 첫 번째,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질환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중에 인구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점점 나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말초동맥 질환의 유병률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데이터에서는 70세 이상에서 14.5%라고 보고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 말초동맥 질환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삼성병원에서 나온 데이터 사망률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초동맥 질환이 좀 심한 말초동맥 질환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5년 사망률이 한 20% 정도, 10년 사망률이 약 40% 정도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망은 대부분 관상동맥 질환, 특히 심장혈관 질환하고도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초혈관 질환을 치료받은 환자들에서는 사망률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말초혈관 질환은 결국 관상동맥 질환하고 위험인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결국 말초혈관 질환을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도 치료를 받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은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질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다리 절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특히 다리에 흔히 말하는 당뇨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리에 상처가 생긴 경우에 이 상처에 의해서 이제 서서히 피가 안 통하는 것과 같이 이제 생기면서 다리를 결국 어쩔 수 없이 자르게 되는 이게 바로 말초동맥 질환이 바로 이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초혈관 질환은 혈관의 찌꺼기, 이제 흔히 말하는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점점점 죽상경증이 심해지면서 점점 좁아지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피가 안 가서 생기는 질환이라는 거죠. 근데 이 피가 안 가는 기까지가 좁아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50% 또는 70% 이상 막힐 때까지가 막힌 이후부터가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는 무증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어느 정도 좁아지고 난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이제 간헐적 파행증이라고 그래서 걸으면은 이 흔히 말하는 장단지나 이런 종아리 부분이 굉장히 뭐라고 하죠? 약간 꽉 찬다는 느낌은 근육통이 굉장히 심고 저림감이 있으면서 쉬면 나아진다는 증상이 바로 특징적입니다. 이런 증상이 사실 다리가 아파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허리 쪽하고 그 다음에 혈관 쪽하고 감별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이게 가장 특징적인 사인입니다. 만일 걸어서 특히 걷게 되면은 다리 근육이라든지 여러 군데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다리에 흔히 말하는 혈관에 피가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혈관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피가 잘 가지 못해서 다리가 저림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근육통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하지 피부의 궤양 또는 괴사, 그다음에 청색증이라고 해서 파랗게 변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경우에도 항상 저희가 말초혈관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리가 차가움, 사실 근데 다리가 차가운 거는 너무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리가 차가운 것 단순히 그걸로는 조금은 어렵고요. 예를 들어 한쪽 다리와 한쪽 다리가 차이가 이게 오른쪽하고 왼쪽 다리 차이가 냉감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은 항상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말초혈관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 말초동맥 질환의 위험인자. 계속 제가 아까쯤에 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관상동맥 질환하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하고 결국 다 똑같은 그 혈관의 질환이기 때문에 이 세 개는 동맥 질환의 위험인자라고도 말씀드리도록 모두 위험인자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흡연, 당뇨, 그 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이죠. 흡연 같은 경우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2배에서 6배 정도의 유병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 같은 경우에는 당뇨 환자에서 유병률이 약 11에서 20% 정도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말초동맥 질환의 55% 정도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지혈증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혈관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이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고지혈증도 당연히 동맥경화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고, 그 외에 비만이나 만성 심질환들이 있습니다. 말초동맥 질환을 말초동맥이 의심이 돼서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게 되게 되면은 저희가 환자분들의 다리를 한번 만져보게 됩니다. 다리에 흔히 말하는 맥박이 잘 뛰는지를 보기 위해서 맥박을 촉지하게 되는데 사실 이건 정확한 검사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가끔씩 환자분들께서 저희한테 오셔서 맥박이 잘 안 뛰어져서 왔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저희 의사들도 이거를 만질 때마다 어떨 때는 느껴지고 어떨 때는 안 느껴지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정확한 검사는 아니고 그냥 저희가 진단하기 위한 흔히 말하는 하나의 근거로서 그냥 사용하는 정도이지 사실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다음으로 보는 검사는 발목 상완 혈압비 검사라고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 상완 혈압과 그 다음에 발목에 있는 혈압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혈압이 거의 동등할 경우에는 이 말초혈관, 특히 다리 혈관 쪽에는 좁아진 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만일 다리 혈관 혈압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말초혈관이 좀 좁아져 있구나, 다리 혈관이 좁아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검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말초동맥 질환에 대한 진단 방법으로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아까쯤에 그 스크리닝 테스트를 선별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말초동맥 질환이 있을 것 같아요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 말초혈관 동맥 질환 다리 혈관이라는 건 거의 배꼽에서부터 발끝까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지 굉장히 깁니다. 1m가 될 정도로 길기 때문에 어디가 안 좋은지 사실은 그 선별검사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는 CT 혈관 조영술이라고 해서 CT 혈관 CT를 찍어봐서 혈관에 흔히 말하는 우리 사타구니 위에 혈관이 막혀 있는지, 아니면 사타구니 밑에 무릎 위 혈관이 막혀 있는지, 아니면 무릎 밑에 있는 혈관이 막혀지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CT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 혈관 초음파나 이제 MRI 같은 게 찍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런 검사들은 하지 않고 대부분 말초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선별검사와 그 다음에 CT 검사만으로 거의 대부분 알게 되고, 혹시 콩팥이 안 좋아서 CT를 찍기 어려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혈관 초음파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고 가장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실 것 같은 얘기인데, 어떨 때 내가 병원에 찾아가야 됩니까? 방금 검사 같은 경우는 병원에 찾아가면은 알아서 의사가 검사를 합니다. 의심되면은. 그리고 만일 어떤 병원에 가선 간에 만일 말초혈관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 알아서 연결을 해 주실 겁니다. 근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환자가 외래를 온다 하더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다니고 있는 병원이 있다면 의사에게 확인을 하거나, 만일 병원을 다니고 있지 않다면은 근처 병원에 가서 꼭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파행증이죠. 일정한 거리를 걸으면 통증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쉬면 좋아지는지를 확인하는 법. 첫 번째, 이게 파행증 증상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이걸 넣긴 했지만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잘 안 만져집니다. 실제 만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제가 PPT에 넣긴 했지만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가락, 발 종아리 등의 다리 색깔들이 다른가를 항상 살펴보시는 것도, 그 다음에 냉감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당뇨가 있으신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수시로 자기 발을 확인함으로써 특히 상처가 있는지, 특히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은 가끔 신경병증이 가끔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리 상처가 생겨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상처가 더 커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그 선생님들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반드시 얘기를 하셔서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다리 혈관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에 상처가 생겼는데 발가락에 상처가 한다면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지 못하면 다리를 절단하거나, 아니면 심각한 경우에는 이런 절단에 의해서 이런 합병증이 좀 유발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거를 옛날에 좀 저희가 이제 옛날식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렇게 다리가 상처가 생기게 되면은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다리를 자르고 시작하자고 했어요. 무릎 밑에까지 자르고 시작하자고. 이제 그랬던 이유가, 결국은 다리 상처가 생기게 되면은 이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게 되지만은, 소독을 한 다음에 치료가 잘 안 되게 되면은 결국 발가락을 자르게 됩니다. 근데 이 발가락을 자르는 것도 결국 상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상처가 또 낫지 않게 되죠. 또 낫지 않게 되는데 더 위로 올라가게 되고 더 위로 올라가게 돼서,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차라리 다리를 자르고 시작합시다라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저희가 이제 이런 말초혈관 질환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요즘은 최대한 이런 혹시 절단을 하더라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절단을 하더라도 이 절단하는 데를 최대한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위험인자 조절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요법, 그 다음에 약물치료, 그 다음에 시술적인 치료, 그 다음에 수술적인 치료 등이 있겠습니다. 위험인자 조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흡연, 그 다음에 혈당, 그 다음에 고혈압, 그 다음에 고지혈증, 이 네 개가 가장 메인이고요. 일단 첫 번째는 금연, 담배는 무조건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말초혈관 질환의 가장 큰 위험 요소고, 그뿐만 아니라 말초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관상동맥혈관, 뇌혈관 질환 모두 다 아주 굉장히 위험한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담배는 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당 조절. 혈당 조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따르면은 공복 혈당은 80에서 130, 그 다음에 식후 혈당은 180 이하, 그 다음에 당하혈색소는 6.5 이하 미만으로 반드시 낮출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혈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심장내과에서도 많이 보기 때문에 요즘 환자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집에서도 혈압을 한번 재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요즘은 혈압기 같은 게 많이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인터넷 홈쇼핑에서 굉장히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한번 실제로 걸고 환자분들한테 저의 환자분들한테는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집에서의 혈압과 그 다음에 병원에서의 혈압 중 어느 혈압을 더 믿어야 되냐고 했을 때 사실은 병원에서 혈압을 재는 방법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환자분들이 되게 많은 데서 혼자 있는 데가 아니라 많은 데서 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한 상태에서 이게 편한 상태에서 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혈압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서 혈압을 자주 한번 재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고지혈증 약이라고 요즘 보니까 지난번에도 어떤 선생님께서 서울 백병원 선생님도 강의를 하셨던데, 저희는 이 심장내과를 보고 있는 의사들은 이런 고지혈증 때문에 안 좋아서 오시는 환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과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도 마찬가지고 말초혈관 질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더 특히 요즘 데이터도 그럴 뿐만 아니라 공격적이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낮게 낮출 거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혈관 질환이 없는 상황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100 이하로 낮출 거를 권하고 있고, 만약 다른 혈관 질환도 있는 동맥경, 특히 심장이 안 좋거나 이런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을 70 이하까지는 낮출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요법은 그냥 간단하게 걷는 겁니다. 걷는 거고, 특히 이제 이런 파행증이 있는 환자에서, 특히 다리가 많이 아픈 환자에서 파행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걷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걷고, 이런 것을 30분 이상 반복을 할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행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걷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저희 다리나 이런 혈관은 측부순환이라고 해서 혈관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흔히 말하는 다리 돌아서 가는 혈관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측부순환이 발달하게 됩니다. 측부순환이 발달하게 되면은 이런 파행증 증상 개선과 그다음에 통증 악화까지의 보행거리의 연장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물치료는 사실은 주된 약물치료는 결국 아까 죽상경화증이라는 건 결국 혈전증과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혈전과 그 다음에 혈관에 찌꺼기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찌꺼기에 쌓이는 결국 이거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혈전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특히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초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사망의 원인은 이 관상동맥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스피린이나 아니면 클로피돌 같은 항혈소판 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항혈소판 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환자분들한테 꼭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드리는 게 내시경이 있는 조직검사나 아니면 수술, 치과치료 같은 경우에는 피가 날 수 있는 건데 항혈소판 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인위적으로 저희가 혈소판의 기능을 조금 낮춰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가 날 경우에 지혈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치과나 아니면은 소화기내과나 이런 수술하는 과에서 약물 중단을 할 거를 권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항혈소판 제제를 먹고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관상동맥 스텐트를 넣은 환자라든지 아니면 말초혈관도 마찬가지로 스텐트를 넣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을 인위적으로 끊 거를 저희가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은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살에 파 묻히기까지의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증상을 조금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실로스타졸 같은 혈관 확장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을 사용함으로써 파행 없이 걷는 거리를 증가를 시킬 수 있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리는 고지혈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고지혈을 조절하기 위해서 고지혈증 약, 그 다음에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고혈압 약, 그 다음에 당뇨병 약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술적인 치료는 이제 경피적 혈관 중재 시술이라 해서 혈관이 좁아져 있는 부위를 스텐트를 넣거나 아니 풍선을 통해서 혈관을 넓혀주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혈관에 대해서 스텐트를 이렇게 넣음으로써 이렇게 혈관이 깔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분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건데요.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시술을 하는 이 적응증은 약물 치료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아픈 경우,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식기에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궤양이나 조직 괴사,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제가 중증 허혈 하지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피가 거의 다리 혈관으로 잘 가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급격하게 생긴 증상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선별 검사 같은 걸 해봤는데 특히 다리 압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서 이런 증상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시술을 되도록이면 빨리 또는 시술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상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파행, 예를 들어서 뭐 많이 걷는 직업이신데, 그래서 파행 증상이 계속 생겨서 좀 정상 활동이 좀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술 외에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병변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 너무 여러 군데가 막혀 있거나 너무 심한 혈관이 있는 경우, 너무 석회화가 심한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정맥이나 인조혈관을 통해서 이게 이런 혈관 우회로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수술적인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은 자가혈관이나 아니면 인공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 막혀져 있는 혈관을 우회를 해주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술 후의 주의법과 관리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는 뭐 알아서 병원에서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딱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이거는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거는, 죽상경화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위험인자가 있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술 후에 혈관이 넓어졌으니까 이제 끝, 이게 아니라 죽상경화증이라는 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속적인 운동요법과 약물치료, 그 다음에 원인이자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말초동맥 질환이라는 거는 다리 혈관의 죽상경화증이나 혈전의 색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험인자로는 흡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반드시 의사한테 얘기해야 할 것, 걸으면 아프고 저리거나 다리가 차거나 궤양이 생기거나 이러면 반드시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환자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금연, 당뇨 조절, 혈압 관리 같은 이런 위험인자 조절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운동요법, 약물치료, 그 다음에 시술적 치료 및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질문을 온 것들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성 골수병 백혈병 글리백을 먹고 있는데요. 표적암 환자가 말초동맥 질환에 영향을 미칠까요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알기로, 제가 뭐 정확하게 이런 글리백에 대한 부작용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말초동맥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아마 신경 쪽이라고 조금은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필요하시면은 거기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께 글리백을 먹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저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리가 가끔 찌릿찌릿하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증상, 그러니까 걸으면 다리가 많이 아픈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다리가 찌릿찌릿한 정도가 예를 들어서 뭐 전기가 지나간 것처럼 뭐라고 하죠? 사타구니에서부터 쭉 뒤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느낌이다. 이런 경우에는 신경 쪽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허리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신경 쪽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증상 같은 경우에는 걸으면 주로 아프는 걸 많이 호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신경 쪽이나 아마 이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날씨가 추워지면 왼쪽 손이 자꾸 부으면서 탱탱해집니다. 글쎄요,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추운 날씨에 갑자기 컬러 체인지가, 흔히 말하는 손가락에 컬러 체인지가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손이 하얘지고 막 아파오는 증상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레이노이드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혈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혈관들이
이런 추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차가운 물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굉장히 하얗게 바뀌면서 증상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을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파크레탁셀 부작용의 대표적인 거죠. 말초신경병증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신경병증하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말초혈관 질환하고는 많이 환자분들이 오세요. 특히 이제 다리가 아픈 경우에 신경병증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신경병증이 있는데 신경병증을 치료받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혈관 질환이었다 이래서 혈관 질환 치료를 받고 오시는 환자분도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말초신경병증, 말초혈관 질환, 특히 이렇게 지병이 많으신 같은 경우, 위험인자가 많은 분 같은 경우에는 말초혈관 질환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그 후 진단을 받으시고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 질문인데요. 심장 통증이 2달에 한 번 정도 있고, 통증이 한 5분 정도 지속되는데, 빵을 많이 먹거나 무리하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나이는 54세에 비흡연에 술도 안 마십니다. 평소에 운동도 잘 하시고 괜찮으시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협심증도 다리, 말초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혈관 질환에 특히 이제 말초혈관 질환과 심장혈관 질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운동 시의 흉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운동이 가만히 있을 때는 흔히 말하는 심장이 혈관에 피가 잘 가서 괜찮은데 혈관이 좁아져 있을 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면은 심장이 더 이제 흔히 말하는 심장을 더 이제 뛰어야 되기 때문에 피가 더 필요로 하게 되고 피가 더 필요하게 되면은 결국 가슴이 이제 그러면 허혈이 생기게 돼서 이제 가슴이 아프게 되는 게 바로 협심증의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협심증의 운동이 멀쩡하고 운동할 때 흉통이 없다면은 너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거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에서 권하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혹시라도 내 심장 혈관이나 아니면 이런 데가 병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고 싶으시다면은 어떤 검사를 하길 원하시면 심장 혈관 쪽에 CT를 찍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영제를 넣은 CT도 괜찮고 비조영제를 찍은 CT도 괜찮으시기 때문에 한번 찍어 보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말초 손끝 저림이 오셨는데 안 나요. 손끝 저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경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잠자면 생기는 경우 같은 경우는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해서 말초신경병증도 의심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팔이 약간 위쪽까지도 조여지는 경우에는 특히 잠을 잘 때 자세, 그러니까 이것도 비만하고 연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잠을 잘 때 자세 같은 경우가 조금 안 좋거나 그러면 한쪽만 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잠을 잘 때 자세랑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한번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경병증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경병증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레이놀스 병은 말초혈관 질환이라고 하기는 보다는 류마티스성 질환, 특히 자가면역 질환하고 관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내과 질환하고 한번 하고 이쪽에서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맥순환제에서 찌릿찌릿한 효과의 증상이 있을까요? 예, 저도 말초혈관 질환을 많이 이제 보면서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환자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동맥 질환이 아닌데 그다음에 다리가 좀 붓고 많이 이런 경우에는 정맥순환제를 써보긴 하는데 사실은 저도 효과를 그렇게까지 데피니트하게 봤다는 환자를 막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환자는 많지가 않아서 만일 사실은 정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만일 필요하시다면 심장내과보다는 혈관외과라든지 아니면 혈관 쪽을 주로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정맥 쪽은 좀 더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쪽에 가셔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예,
이 당뇨로 계속 당뇨로 지내시다가 신장 이식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경동맥 수술도 하셨고, 그러니까 위험인자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위험인자 공유하는 다른 병들이 되게 많으신 분인데, 운동으로 꾸준한 운동으로 30분의 종아리 통증이 있으면은 이거는 말초혈관 질환을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말초혈관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꼭 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몸 증상이 있으셨고,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마비 증세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마비 증상은 심장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2달가량은 어지럼증하고 하지불암증이고, 갑자기 한 번은 비가 땀 오듯이 복통을 하고 설사하신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이게 원인인지 아니면은 이게 뒤쪽인지는 정확하게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확한 상황을 제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복통이나 아니면 장염기가 좀 심해지다 보면은 가끔 이제 흔히 말하는 저희가 자율신경계 중에서 미주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서 맥이 너무 느려지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그냥 이벤트성으로 생겼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T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고, 마비 증상은 사실 그 뇌혈관 질환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희가 판독상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심장내과에서 진료를 보실 필요는 특별하게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경우에 심장마비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집에서 심장마비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어렵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혼자 있는 상황에서 심장마비가 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심장마비가 왔다는 얘기는 이미 의식을 잃고 이미 쓰러졌다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이게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커뮤니티, 그냥 흔히 말하는 일상생활을 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부정맥에 의한 심장마비가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심근경색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기 때문에 심근경색에 대한 위험인자가 있거나 그러면 빨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신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옆에 혹시라도 요즘은 좀 사회가 조금 무서운 사회에서 좀 그렇긴 하는데, 환자분이 가끔씩 이제 저희 심근경색 환자분들을 볼 때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의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환자분들이 걸어서 집에 가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심폐소생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저산소, 흔히 말하는 뇌에 선소가 많이 안 가서 저산소증에 의해서 뇌가 많이 망가져서 이제 그렇게 퇴원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로 퇴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 적극적이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만일 가족 중에서 쓰러져 있는 경우가 발견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숨을 안 쉬고 예를 들어서 조금 상태가 안 좋다 하면 심폐소생술을 가족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항아무 말초 신경병증에서 진단을 받고 재활학과에서 약을 했는데도 큰 변화가 없었는데, 그렇다면은 일단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병원은 재활학과가 좀 더 전문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과 정도는 신경과 선생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보기도 한데요. 신경과 선생님한테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던지, 아니면은 통증의학과 선생님께 한번 얘기를 해봐서 필요하다면 다른 약을 처방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골반이요? 왼쪽 골반은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왼쪽 골반은 이거는 조금 다른 증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말초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건, 혈관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이 결국은 혈관 때문에 가슴이 아프거나 다리가 아픈 거는 허혈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피가 좁아진 혈관의 그 이후부터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왼쪽 골반이 아픈 경우, 물론
드문 혈관의 말초혈관 질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일단 우선 먼저 정형외과에서 먼저 진료를 보시고 정형외과에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된 경우에 필요하시다면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9세 남자분이신데 스쿼트를 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기절하는 줄 알았고 두근거리고 심호흡 하시면 괜찮고 심전도 검사를 하면서 심장 혈류 검사를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심장 혈류보다는 판막 기능이 떨어졌다면 아마 이게 심장 판막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심장 초음파나 뭐 이런 검사를 하는 건데 결국은 얘기 드리자면은 뭐 자세 같은 것도 조금씩은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심장 박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지금 저희 동영상을 보고 있는 선생님 어떤 시청자분들이 갑자기 저를 보고 열받거나 그런 경우에도 갑자기 맥박수는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맥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렇게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부정맥이라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부정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발작성 부정맥이라고 해서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부정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상으로 봤을 때는 부정맥의 증상으로는 좀 낮아 보이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 환자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릴 거는 요즘은 참 갤럭시 워치라든지 참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워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 심전도도 모니터링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 모니터링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의사들한테 보여주면서 딱 봤을 경우에는 의사들도 조금 더 이게 정말 부정맥을 많이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진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보실 거를 권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26세고 52세고 뇌출혈인데 근데 심장 판막 수술했으니까 아마 항응고제 와파린을 복용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임파선 여러 가지 기왕력이 있네요. 원인모드 과호흡이 있으신데 과호흡 곤란이 가족력과 연관, 특히 심장 판막증, 특히 20대 초중반에 심장 판막 수술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게 얘기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냥 추측입니다. 이건 추측을 한다면은 선천성 심장 질환이거나 또는 류마티스성,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승모판막 협착증이라고 하는 류마티스성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아까 말한 레이노이디스 류마티스성과는 좀 다른데요. 근데 가족력과 연관성이 있냐면은 컨젠탈 흔히 말하는 선천성 심장 기형 같은 선천성 심장 기형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소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고 없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요즘은 사실은 저희가 어렸을 때 이게 요즘은 태아 태아 검사를 할 때 심장 초음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다면 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을 것 같긴 하지만은 불안하시면 한번 심장 초음파를 보시는 게 좋고요. 만일 이게 아까 말한 류마티스성 그러니까 승모판막 협착증이라고 한다면 이게 승모판의 협착이 이제 좁아지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어떤 세균 감염에 의해서 항생제 치료를 잘 못 받은 경우에 생기는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족력과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에서 보시면 할 가족력은 일단은 뇌출혈이 있으셨기 때문에 고혈압도 있으셨기 때문에 특히 고혈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위험인지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반드시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건 암에 대한 생각보다 게 많으세요. 가족력이 암에 대한 특히 건강검진에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나서 나오게 되는 뭐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검사들 반드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염증, 심장염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된 정확한 텀은 뭐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요즘 뭐 백신 때문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심근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심낭염 정도가 있을 건데요. 원래 사실은 이번에 백신이 있기 전에는 사실은 기본적인 이 심장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바이러스 감염에 걸리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감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바이러스에 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염증들에 의해서,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심장 쪽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많은 환자들에서는 셀프 리미팅 게 많이 좋아진다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좋아진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워낙 이것도 원인이 방금 말한 바이러스 외에 뭐 심낭염 같은 경우에 워낙 원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강의를 또 하나, 슬라이드를 또 하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강의를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백신 맞고 생기는 심근염이라는 거는 백신을 안 맞음에 특히 말하는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거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뭐 흔히 말하는 자가면역, 뭐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심장 쪽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건 대부분 90% 이상은 다시 그냥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는 최근에 백신에 관련된 말씀은 최근에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팔을 늘어뜨리고 있으면 괜찮은데 몇 년 전부터 팔을 허리 높이보다 조금 높게 들고 90도 정도 구부린 채 손등을 몇 분 이상하면은 항상 오른쪽 팔이 찌릿찌릿한 증상이 나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팔이 찌릿찌릿한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부분 신경 쪽하고 관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약간 자세가 약간 예를 들어서 혈관이, 신경이 지나가는 데를 근육이 뭐 붙잡은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증상인 것 같아서 한번 필요하다면은 그거는 한번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심장이 빨리 뛰고 쿵쾅거려서 아픈 느낌마저 드신다. 이러면 호흡도 짧아지는 것 같고 숨도 얕게 쉬는 것 같고 반뇌에서 지속되는 것 같고 2년 전에 멀쩡하다 했고 괜찮다는데요.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은 생각보다 꽤 있으시고,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말씀드린 얘기에서 조금 더 이어서 또 똑같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건데, 발작성 부정맥일 수도 있어요. 발작성 부정맥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심장이 쿵쾅거린다고 느낌을 받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고 한다면은 부정맥 중에서도 그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정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환자분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자주 있으면은 사실 병원에 가게 되면은 대부분 하는 검사는 24시간 홀터 검사라고 해서 24시간 동안 심전도를 모니터링하는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자주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 환자분한테 증상이 뭐 그때 홀터를 하고 있었는데 검사가 이제 나타나지 않았으면은 당신은 부정맥이 아닙니다라고 얘기 드리기 참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나타나는 경우에는 한번 큰 병원에 가셔서 해보시는, 홀터라나 이런 심장내과 진료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도 아니라 뭐 1년에 두세 번, 뭐 세네 번밖에 안 나타나는 증상이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검사를 해본 다음에 사실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이런 경우에도 요즘 환자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요즘은 워치 같은 데서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머리 쪽 정수리하고 뒤통수가 저렸다 풀렸다라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뭐 저희가 심장내과적 측면에서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심장내과적인 측면에서 만일 심장내과 혈압이 올라가면서 그런 통증들이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혹시라도 뭐 혈압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지금 통증의 양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뭐 긴장성 두통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이런 것인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릴 어깨 근육을 좀 풀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만일 두통도 많이 동반된다면 신경과에 한번 가보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예,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친절한 거고 외래 진료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아닙니다. 예. 저도 거울을 보기 때문에 제가 잘생기가 아닌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같이 소통을 할 만한 게 네. 자, 네.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초혈관 질환이라는 게 사지혈관, 특히 다리혈관 질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위험인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말씀드린 흔히 말하는 우리가 중풍,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중풍, 그 다음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심근경색과 같은 병과 흔히 말하는 위험인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이런 위험인자를 빨리 찾아내서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반드시 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꼭 받으실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경우에 말초혈관 질환을 의심하고 어떤 경우에 꼭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가 흔히 말하는 많이 걷거나 그럴 게 다리가 아픈 증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리에 상처가 있는 질환에도 다리가 반드시 상처가 있을 때도 반드시 꼭 전문의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이 정도가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것 같고, 짱인새님, 감사합니다. 저도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아무튼 뭐 이렇게 고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도 제 얘기가 강의나 아니면은 상담해 드린 내용들이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